땅 밑에 있는 석유 가스가 나중에 되면은 완전히 정말. 그게 괜히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이 다급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속도전은 필요합니다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동해드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주 중으로 시추 위치를 포함한 최종 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시추 작업을 맡은 웨스트 카펠라우도 곧 한국을 향해 출항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도 대한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1타 강사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정말 그 동해 망망대해 가운데서 요만한 점을 찾아가지고 뚫는 거라,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접근하면은 사실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당위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것도 너무 또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이 중간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좋고 바람직하고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전해드리면서 뭐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렇게 저희는 좀 취지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국정 브리핑을 할 때부터 대한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를 진행한다 자체는 거의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이 유망구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거의 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해역 중에서 또 시추공이라는 하나의 점이 어떤 점을 찍어야 여기에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데 대한 이제 지질학자나 전문가들과의 이런 갑론을박, 그러면서 연구를 통해서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하고요. 대략 그 관 크기가 어느 정도 몇 밀리나 되나요? 그 직경이 30cm 안 되겠죠? 요 정도? 예. 그 망망대해에서 이 정도 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뚫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웨스턴 카펠라인가? 웨스턴 카펠라. 예. 저는 너무 좀 놀랐던 게, 사실은 동해하면 우리가 좀 깊다, 뭐 물살이 좀 세다, 파도가 뭐 아주 많이 좀 인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2,000m 될 것 같은데, 1,500m, 1,000m 될 것 같은데,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되나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최대 시추 깊이가 이 웨스턴 카펠라가 11,400m나 되네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석유 메이저들이 심해를 집중적으로 한 데가 한 15년 전부터 심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육상 광고를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육상 유전을 하다가 지금은 육상 유전 자체가 좀 예를 들면은 웬만한 거는 이제 다 개발할 건 다 했다 이렇게 보니까 심해 유전을 가고 있기 때문에 15년 전부터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보면은 뭐 말씀도 많이 우리 기자님도 하셨지만 그 가야나 같은 경우를 가야나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부터 딱 5년 만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계획이 보면 발견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텀을 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 계획이나 석유공사 계획이 12월에 이제 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시추를? 어떻게 되는 거죠? 12월 중순부터 아마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네, 결과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속보성으로 계속 아마 소식이 전해질 거라고 산업부에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결과 발표가 좀 늦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좀 중간중간에 따지고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은가 보죠, 이게? 12월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조금씩은 제가 볼 때는 늦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 그래서 텀도 제가 볼 때는 상업화 시기도 가야나 같으면 5년인데 신중하게. 그렇죠. 신중하게 좀 넉넉하게 제가 볼 때는 10년을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슐럼버거라는 회사가 이제 시추 결과를 좀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슐럼버거. 저희가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제 어떤 이 업체를 선정한 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슐럼버거는 시총이 78조 원이 되는 세계 1위 업체더라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도 알고 계신 업체인가요?
뭐 석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래 보는데, 근데 또 굳이 또 따지면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액트지오의 그 있던 아브리오 박사 같은 경우 엑스모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는 지금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잖아요. 쉐브론에서 이제 가야나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를 한 걸로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굳이 이제 술련버그를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과거에도 그렇게 뭐 엑스모빌 쪽에서 많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엑스모빌이 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와 이 대왕고래의 어떤 그 전임자라고 해야 되나? 이전 그 모범 사례를 보여줬던 이런 나라들의 얘기를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나라들이 어떤 부를 일궜는지, 돈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그네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위험이라든가 고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많이 좀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노르웨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르웨이 하면은 뭐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를 넘더라고요. 거의 세계 4위 수준인데요. 9만 달러. 네, 1인당 9만 달러인 거죠. 사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부유 아래에는 1960년대부터 국부펀드가 주도해서 북해요전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속 있는 경제 구조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자주 먹는 노르웨이 연어나 뭐 고등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데, 이런 산업 기반을 구축한 것도 오일머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르웨이도 석유 매장량만 놓고 보면 한 86억 배럴 정도고, 우리는 86억 배럴? 동해 심해가스는 탐사 자원량, 이거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소 135억 배럴이기도 한데, 좀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견인하는 이 기대를 푸고 나누기도 하는 것 같은데, 차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100%였습니다. 100%였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수소차라든지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발전, ESS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95%대로는 떨어진 거는 맞거든요. 맞는데도 그렇지만은 95대 5로 보면 그래도 압도적으로 석유가스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탐사, 그다음에 이제 시추, 그다음에 개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지금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이제 석유와 가스가 원래 보면 2030년부터 이제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더 중요한 그런 자산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브릿지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한 40% 이상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석유가스에 이제 예를 들면 유럽에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 끈질기겠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이아나 얘기 좀 잠깐. 가이아나 유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짧게. 여기가 보니까 2018년에 시작해서 5년 만에 성과가 났다 그랬는데, 2018년에 1인당 GDP가 6천 달러였대요. 가이아나. 근데 현재 지금 약 한 2만 달러에 육박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그 정도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뭐 부의 쏠림, 그 가이아나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뭐 이렇게 다 올라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시스템이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차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하루에 한 60만 배럴 생산한다고 하는데, 27년이면 지금 한 3년 후 거의 배가 돼요. 120만 배럴로 이렇게 는다고 합니다. 엑슨모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좀 대표님? 가이아나는 여기도 처음에는 좀 성과가 좀 잘 안 나왔죠, 제가 알기로. 한 7년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7년간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엑슨모빌이 파트너가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파트너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철수했다 그랬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엑슨모빌은 그 뒤에 중국에 있는 업체 플러스 이제 그 조금 작은 중형 석유 개발 업체를 같이 이제 세 군데가 해가지고 결국 이제
8년차 때 이렇게 지금 이제 가이아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IR을 들어보면 엑슨모빌 IR의 한 25%는 가이아나 자랑을 합니다. 왜냐니까 정말 7년간 실패했고 우리가 8년차에 성공했는데 이게 최대 유전이었잖아요, 금색이. 그래서 이제 최대 유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만 배에서 120만 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유전 유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확정하고 있고 더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110억 배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니까 이제 엑스모빌 그 IR 한 4분의 1이 다 가이아나 유전 얘기로 그냥. 왜냐면 그 정도 비중은 아닌데 네. 엑슨모빌 포트폴리오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게 거 봐라. 우리 엑슨모빌이 엑슨모빌 했다 이제 이런 자랑질이 거의 뭐 뿜어나는군요. 가이아나에서. 오, 그렇군요. 가야나 같은 경우에 이제 GDP, 인당 GDP가 원래 2018년엔 6,000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 보통 뭐 농업, 임업, 광업 뭐 이런 그렇죠. 쪽 1차 산업들 위주의 좀 국가였고 최근에는 2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인구 착신 있는 게 가야나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7, 80만 명? 70만 명? GDP가 엄청나게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 경제 규모가 좀 작아서. 작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가야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가 너무 크게 이제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가 급등나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마 될 것. 왜냐하면 또 심해 유전이 경제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있으니까 유전 유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또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좀 떨어져도 그냥 국내에서 소비를 해버리면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가이아나가 110억 배럴이었으면 110억 배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40억 배럴이잖아요. 2천조 원을 평가인 거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만약에 2천조 원을 들고 있으면 어떤 겁니까? 이 정도 GDP 달러가 1인당 GDP 달러가 아니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엑슨모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중을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2만 달러가 정말 적절했던 건지. 오히려 더 2천조 원 자산인데. 그러니까. 그 110억 배럴에서 더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2천조 원이 땅 밑에 있는 건데. 나누기 100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럼 어마어마할 텐데 엑스모빌이 많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가이아나가 이제 계산하고 있겠죠, 이제. 원래 중동 국가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자원을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거의 몰수하다시피 한 그런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부터는. 그게 베네수엘라 아닌가요? 근데 결국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신뢰가 떨어지니까 아예 제재를 통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일설에 의하면 베네수엘라 원유 천연가스도 결국은 미국이 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아예 근데 지금 제재 봤을 때 풀고. 근데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왜냐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보면은 베네수엘라에 또 실기할 수 있다. 탄소 덩어리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이 다급한 겁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중국하고 한국이 산유국 대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란 비중이나 한국 비중이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봤을 때는 그럼 한국은 더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신차 기준으로 보면은 1억 대 중에 거의 맥시멈 돌려버리면 많이 절반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땅 밑에 있는 석유 가스가 나중에 되면은 완전히 정말. 그게 괜히 있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하고 잘 안 싸우려 하고 빨리 석유와 가스 시장 제재에서 풀려서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속도전은 필요합니다, 지금. 빨리 이제 탄소 중립이 실현되기 전에 왜 한국이 더 못해? 우리는 이제 카니발리제이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이 동해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심해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계속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골격 구조가 이제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계속 뚫어보는 것도 아직도 95%는 압도적으로는 석유 천연가스니까.